제가 노트북에서 슬라이드 넘기면 되는 거죠? 네. 바톤 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현재 우한영재들에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이자 우한 테크코스라는 개발자를 위한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임동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우한영재들에서 한 7년째 개발자를 위한 부트캠프를 이제 교육을 운영을 하면서 원래 프론트엔드 교육을 많이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AI가 갑자기 너무 똑똑해졌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잘 전달하고 학습하는 과정 자체를 AI가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일자리가 없겠다. 잘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AI를 열심히 좀 연구해보고 있고 교육 과정에도 좀 녹여내고 이제 사내 개발자분들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또 사내 최근에는 비개발자분들을 위한 AX 교육들을 좀 많이 시도하고 있는 임동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일할마 주제가 2025년 회고랑 2026년 트렌드 이렇게 좀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저도 좀 그거에 맞춰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략 목차는 쭉 있긴 하지만 결국 핵심적인 거는 제가 올해 좀 중요하게 깨달았던 거 그리고 좀 시도했던 것들이라 그걸 통해서 이제 내년에 좀 어떤 것들을 좀 시도하려고 하는지 한번 이런 것들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고요. 저도 AI 열심히 그냥 공부하고 있는 한 명의 또 개발자이자 이제 교육자이고 아마 여기 현장 계신 분들 중에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회사에서 또 교육기관에서 어떤 관점으로 AI를 쓰고 있는지 그냥 하나의 또 사례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2025년 우리가 벌써 12월 달이고 한 해가 마무리되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저도 이제 요거 제안을 받고서 쭉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 중요하게 영향을 준 사건들이나 중요한 이벤트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딱 두 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지금은 개발자로 일을 하긴 하는데 원래 전공이 사회학이었어요. 그래서 좀 인문학, 사회학 좀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쪽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트렌드가 나오면 클래식을 항상 좀 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이전에 비슷한 거는 뭐가 있었을까? 그랬을 때 AI가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전부터 AI한 것 자체는 딱 뭐 작년에 등장한 건 아니니까 이전에 먼저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크게 변화를 가져온 분야가 뭐가 있을까? 요걸 한번 좀 찾아봤어요. 물론 그 전부터 10년 전 혹 그 이전부터도 훨씬 더 AI는 연구되고 뭐 머신러닝이나 또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었지만 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친 거는 한 10년 전부터 좀 유의미한 변화를 끼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바둑입니다. 그래서 우리 딱 10년 전에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경기할 때 저도 그때 한창 이제 개발을 공부하던 개발자 이제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그 호프집에서 아는 지인분들 같이 술 먹으면서 보는데 제가 이제 알파고가 이기면 우리 다 이제 치킨집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장난스럽게 다들 이야기하면서 봤던 게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바둑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사를 AI가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둑 세계에서 AI가 인간을 이기고 천재를 이기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봤더니 크게 두 가지 파가 좀 나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워낙 AI 열심히 쓰시기 때문에 그 AI가 둔 수를 공부한 아마 젊은 기사 저쪽에 속하게 될 것 같은데 AI가 인간도 이겼는데 AI가 바둑을 어떤 의도로 어떤 수를 두는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자 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둑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랜 역사 시간 동안 정말 사람들의 뛰어난 추론과 지능과 전략들이 이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수준 높은 고차원의 추론과 수를 고민하는 그런 방식으로 뭐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두 파가 많이 나뉘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 지나서 보니까 한쪽이 전 세계 바둑계를 다 이제 제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봤더니 바로 이제 AI가 준수를 공부한 젊은 기사들이 바둑계에서 세계 최정상의 순위권들을 이제 차지하고 그 순위에서 내려왔던 사람들도 다시 AI가 둔수를 공부하면서 다시 정상을 되차지하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 바둑이란 거는 기존에는 정말 오랜 시간 경험한 분들 밑에 기용 같은 데 들어가서 배우고 그걸 통해서 약간 정답 같은 게 되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기보에 그래서 그 정답들을
뭐 수십 개, 뭐 수백 개, 수천 개들을 이제 연습하고 반복해서 직관적으로 딱 그 기법들을 이제 잘 쓰는 게 중요했는데 AI가 인간이 기존에 둔 수가 틀렸다는 것도 증명하고 이전에 인간이 생각해내지 못한 기법들을 계속 더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AI가 둔 수를 더 맹렬히 분석하고 AI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예상보다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지 않는다면 그 인간만의 수를 원래 기존의 방법만을 고민하던 기사들이 밀렸던 것처럼 이 산업의 흐름에서도 뒤처지는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상반기 때는 AI가 둔 수들을 맹렬히 분석하는 작업들을 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창 이제 상반기 때 바이브 코딩이 또 많이 유행했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도 많이 했던 게 AI가 바이브 코딩으로 잘 짜는 코드들은 뭘까?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보니까 바이브 코딩 툴들 되게 많잖아요. 뭐 V0도 있고 러버블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로 막 한 100개의 앱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중에서 몇 개는 지금도 운영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AI가 어떤 컴포넌트나 어떤 아키텍처나 어떤 테마로 가져왔을 때 효율적으로 좀 더 운영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좀 상반기를 좀 보냈고 그리고 이 상반기 이제 끄트머리 한 이제 5월, 4월 그때쯤에 또 저에게 충격을 준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디자인 사례거든요. 저희 회사도 워낙 IT 서비스, 배달의 민족이라는 또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용자용 서비스하는 회사들은 여러 직군분들이 뭐 PM분들도 그러고, 마케터분들도 그러고, 다들 AI를 많이 쓰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에서 개발자분들만큼이나 되게 초반부터 AI를 잘 쓴 직군이 디자이너 분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AI를 쓰지 않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 약간 배민 디자인이 특히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배달의 민족 디자이너 분들이 막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요. 지금은 좀 디자인이 테마가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런 형태를 안 만드는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깎은 듯한 느낌, 좀 거친 느낌. 이게 원래는 그 옛날 조선시대 때 목각인형 약간 이런 거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좀 친근한 느낌으로 만든 건데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가 저도 이제 회사 들어가기까지 몰랐는데 디자이너분들이 만드는 거 보니까 얘를 다 손으로 깎은 거예요. 그래서 스컬피라고 해가지고 초반에는 뭐 비누나 이런 것들로 뭐 조각도 하긴 했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스컬피라는 거를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주요 동작들이나 모습들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나 이제 뭐 표정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만 이제 포토샵으로 입힌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질감이나 이런 밀도에 대한 디테일은 실제 오브젝트, 실제 물건들 매터리얼로 내고 그 다음에 약간의 변주들의 이제 포토샵을 한 건데 이러니까 디자이너분들이 집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 AI를 써가지고 이런 스컬피 느낌을 더 잘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거를 가장 먼저 또 시도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디자인 자산들을 저희 깎은 것들을 조금씩 변형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만드는데 이제 AI가 나왔고 AI가 그림도 만들어주고 이미지도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이 디자인을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디자인을 할 때는 중요한 게 일관된 비주얼 언어로 디자인 자산을 만드는 게 사실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내가 혼자 쓸 거, 그냥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발표 자료에서 이미지 한두 장 들어갈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는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는 디자이너들이 뭐 수백 명 있어도 한 사람이 만든 것 같은 한 명이 그 그린 것 같은 느낌으로 돼야지 기업에서 디자인 자산으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AI로 뭔가 깍듯한 뭐 배달의 민족 스타일의 무언가를 만들어줘 하면은 뭐 한두 개 정도는 좀 마음에 드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반복했을 때 다 다른 사람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다 다른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도 같은 사람이 만든 것처럼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고민을 한 게 이런 디자인 자산들의 변하지 않는 속성들, 그런 에센스를 뽑으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에센스를 넣고 그 다음에 변주를 주는 것들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에센스를 넣었냐? 이런 걸 넣는 거예요.
깎은 느낌, 그리고 약간 빛 조명이 있을 때 명도 대비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 질감이 드러나는 그 매터리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속성. 사실 바나나 모양이든 뭐 우유팩 모양이든 뭐 비닐봉지 다 이렇게 변주된 것들이고 그것들을 다 걷어냈을 때 딱 하나만 남긴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질감이나 형태, 밀도 이런 거 드러낼 수 있는 걸 딱 하나 에센스를 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AI로 일관된 비주얼 언어로 자산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조각 하나를 넣고 오토바이 그려줘. 요거 한 문장을 쓰면은 이게 그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라는 건데 저희가 저 어도비 제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쓴 건데 지금 밑에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프롬프트도 되게 짧아요. 딜리버리 스쿠터 프론트 뷰. 그냥 배달 오토바이 앞쪽면 만들어줘 하면은 이렇게 네 개씩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에센스 키 비주얼 디자인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배달의 민족 스타일의 뭔가 그럴듯한 오토바이가 나오는 거예요. 일관된 비주얼 언어로. 사실 이 메인 오브젝트가 나오면 나머지는 디자이너분들한테 훨씬 쉽거든요. 요게 오래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그림자 입히고 뭐 컬러 입히고 캐릭터 기존에 있던 자산들 덧붙이고 뭐 텍스트 넣고 배경 넣는 거는 디자이너분들은 뭐 오래 걸려야 이런 거만 30분. 근데 사실 메인 오브젝트에 저거를 만드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거나 하루 종일 CM을 했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뭐 인턴분이 들어와도 한 3, 4년 차, 4, 5년 차 분들이 뽑아낼 수준의 퀄리티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키 비주얼 그 디자인 에센스를 잘 넣으니까 그 다음에 자산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좀 쉬워지네 싶으면서 이 에센스에 대한 또 실험들을 또 늘려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명도 대비를 하나만 넣는데 요거를 좀 컬러 명도 대비를 더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로 좀 오브젝트를 넣어서 넣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어차피 민트 컬러를 많이 쓰니까 민트 컬러랑 그 오브젝트에 들어갈 주요 키 컬러들을 다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줘보면 어떨까? 어떻게 에센스를 넣었을 때 가장 한 방에 원하는 결과 나올까? 이런 것들 실험해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컬러를 이제 민트색은 두 개 넣었다는 거는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는 걸 또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토바이 그려서 또 이번에 조금 더 크긴 한데 길긴 한데 뭐 민트 범피 스쿠터 뭐 피규어 원 이어 그 한 조각 화이트 백그라운드 프론트 뷰 하니까 딱 한 방에 딱 뱀의 스타일의 오토바이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비주얼의 그 에센스를 잘 뽑아내고 그거를 만드는 거에 우리가 시간을 쓰면은 나머지 뭐 계절별, 날씨별, 어떤 특별 공휴일별로 자산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훨씬 더 이제 쉽겠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왜 안 넘어가지?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한 방에 프롬프트만으로 원하는 키 비주얼의 어떤 오브젝트들을 이제 뽑아내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보이는 이제 수많은 이제 디자인 자산들을 이 키 비주얼과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자들이 지금은 본격적으로 뭐 클로드 스킬이나 이제 그 에이전트나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만들기도 전에 디자이너분들 이제 생존을 위해서 요걸 한 거 보고서 회사에서 AI를 잘 쓴다라는 거는 진짜 요런 거구나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바둑의 사례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분들의 사례로 인해 가지고 저도 이제 회사의 개발자이자 교육자로서 AI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혼자 개인적인 측면에서 잘 쓴 게 아니고 정말 회사 안에서 잘 쓴다는 건 뭘까? 약간 요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이제 사례들 또 회사 또 다른 직군분들이나 다른 파트에서도 많이 사용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AI를 기업에서 잘 쓴다라는 게 좀 세 가지 층위를 좀 나눠볼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그냥 AI를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써보는 거. 써봐야지 서로 뭐 소통하거나 회의할 때 기본 맥락이나 뭐 설득하는 과정들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단위에서 AI를 잘 쓰는 거. 그래서 분명히 그 한 회사에서도 AI를 더 적극적으로 잘 쓰시는 분들이 있고 좀 더 소극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AI를 이제 개별적으로 더 잘 쓰기 위해서 어떤 뭐 교육이나 워크숍들 같은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좀 AI를 잘 써보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좀 기업에서 큰 퍼포먼스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게 AI를 다 같이 잘 써보기.
누가 한 명이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 AI로 인해서 모두가 똑같이 업무 퍼포먼스나 그 역량이 올라갈 수 있는 거. 마치 아까 디자인 사례처럼 그 에센스 뽑고 그 시퀀스만 잘 만들어 놓으니까 인턴분들도 지금 다 알려드리기 전에 뭐 3, 4년 차나 4, 5년 차 수준의 퀄리티를 이제 뽑아낼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경험을 팀이 그리고 조직 자체가 잘 쓸 수 있게 자산하는 경험이 기업에서 AI를 잘 쓰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키포인트구나. 약간 요런 깨달음을 좀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지금 뭐 아까 뒤에도 말씀드리게 될 건데 지금 저의 AI를 잘 쓰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그래서 자산화입니다. 지금 AI를 쓰는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하면 더 자산화로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잘 쓸 수 있게 만들까? 요 관점으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말이 쉽지 이걸 또 내 분야에 가져오고 실험하는데 또 좀 막연하고 어렵잖아요. 원래 나 혼자 잘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도 잘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다시 약간 백투더 클래식으로 좀 가가지고 이런 자산화나 다른 사람들도 잘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잘했던 그런 뛰어난 개발자들은 또 누가 있을까? 그들은 AI를 좀 어떻게 쓰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 요거를 또 좀 서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고민과 해결을 잘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약간 TDD나 테스트 코드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켄티백의 어떤 책이나 이제 이분이 쓴 아티클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마침 켄티백이 그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신뢰도가 갑자기 확 올라간 게 지금 52년 차 개발자래요. 52년 동안 프로그램 하면서 지금이 가장 개발하는 게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AI랑 같이 활용해서 쓰는 게. 사실 제 말을 안 믿으셔도 되는데 52년 차가 하는 이야기 정도면 그리고 전 세계 프로그래밍 쪽에 영향 끼치는 분의 이야기면 우리가 좀 귀담아서 한번 들어볼 법한 좀 밸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형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한 이야기들을 쫙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노트북 LM 이런 데 넣어서 또 요약해서도 보고 여러 가지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켄테백이 얼마나 지금 그 몸값도 높고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기술의 90%는 0달러가 됐고 나머지 그 10%가 1000배의 가치를 지니게 됐다. 그러면 AI가 지금 우리 산업 분야에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더 많이 가져올 건데 내가 0달러가 될 90%의 시간을 쓰기보다는 1000배의 가치를 지니게 될 그 10%의 시간과 노력과 몰입을 하는 게 더더욱 너무 중요하겠다.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아까 디자이너분들이 에센스를 잘 뽑으니까 그 다음에 자산들을 만드는 게 너무나 쉬웠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0달러가 된 90%보다는 1000배가 된 10%. 요게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제가 바로 이 10%를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에서 이제 켄테백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 좀 중요 포인트, 제가 느끼기에 좀 저한테 중요했던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가지고 그거 이야기하고 이 10%가 뭐였는지도 같이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켄트백이 AI는 약간 예측 불가능한 지니라는 좀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니가 우리 알라딘에 나오는 이 지니 있잖아요. 이 지니가 이제 램프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나오면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데, 근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죠. 그냥 소원 다 들어주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얘가 소원을 잘못 들어주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부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돈 부자가 아니라 갑자기 뭐 꽃 부자라든가 뭔가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잘못 만들어줄 때가 있는데 우리 LLM이 딱 진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나 이거 만들어줘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사실 너무 많고 그리고 이 테스트가 통과되게 코드를 짜줘 했는데 테스트 자체를 삭제한다거나 테스트를 바꿔가지고 테스트만 통과하고 기능 동작이 안 된다거나 작업 완료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좀 달라가지고 얘는 했다고 체크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기능 동작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야 진이야 너
그 뭐 GPT야 뭐 클로드야 너 이거 해달라는데 왜 이거 제대로 안 해줘? 이러면은 탁월한 지적이에요. 이러 다시 수정해주고 약간 이러면서 점점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잖아요. 이 바보 멍청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진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 진이가 내 소원을 더 잘 들어주고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켄트백이 어떻게 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포인트가 불변 테스트를 작성을 한대요. 켄트백은 불변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테스트 자체를 절대 수정을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본인한테 중요한 의도이자 핵심적으로 동작돼야 되는 그 플래그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불변 테스트 본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고정하고 이 소원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작업을 시간과 고민을 들여서 작업을 하고 나머지를 LLM이 또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게끔 하는 또 디테일한 스킬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간단히 구조하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요청하고 나면 지니가 코드를 생성해 주는데 그 앞에 지니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램프잖아요. 그래서 램프 같은 존재를 계속 두는 거죠. 결국엔 지니가 뭐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치고 뭘 하더라도 내가 램프로 넣는 순간 그다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으로 되니까 이 램프라는 테스트 코드 이제 불변한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이 지니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변 테스트 우리가 보통 이제 LLM을 그냥 조금 쉽게 쓰면 이거 해줘 뭐 버그 수정해줘 이거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데 이 램프 불변하는 테스트를 더 잘 짜기 위해서 이 조건으로 이 방법으로 이 결과를 만들어 주는데 이건 하지 마. 즉 의도를 더 명확하게 하는 거에 생각보다 더 신경과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제가 그 팟캐스트에서 켄트백 이야기한 게 총 3가지인데 그거 하나씩 더 말씀드리긴 할 건데 요게 바로 그 1000배의 가치를 지니게 된 10%에 속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공식 문서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AI도 잘 쓰기 위해서 공식 문서를 뭘 보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하면서 공식 문서를 좀 찾아보는데 특히 사실 우리 LLM들이 우리가 무언가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얘가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한번 무언가를 입력하고 나면 얘가 뭔가 블랙박스 안에서 뭔가 변형,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아웃풋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 컨트롤 가능한 건 인풋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식 문서를 보는데 개인적으로 엔트로픽의 공식 문서를 되게 좋아해요. 문서가 많지가 않은데 되게 에센스를 정말 잘 담아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엔트로픽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공식 문서를 보면은 정말 흥미로운 게 보통 다른 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안에 그 목차라든가 그 기법들이 먼저 나와요. 근데 엔트로픽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기 이전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페이지의 가장 상단에 이야기라고 심지어 여기에 강조를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하기 이전에 요거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사실 엔트로픽 프롬프트 엔지니어들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일 거잖아요. 뭐 당연히 구글과 뭐 오픈AI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 저 연봉이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그래도 기본 한 3, 4억부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꼭 연봉이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연봉 3, 4억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머리를 이제 싸매고서 이거 AI를 잘 쓰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첫 번째 페이지에 심지어 1, 3번 해가지고 특히 1번 보통 이제 서양권에서 아카데미 라이팅이라 해서 넘버링이 있으면은 첫 번째 있는 게 더 중요한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1, 2, 3번 해가지고 강조 딱 3가지 강조했는데 1번이 이거더라고요. 사용 사례에 대한 성공 기준의 명확한 정의. 그래서 내가 AI로 뭔가를 할 때 우리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거 해줘. 이거 뭐 찾아봐야 돼. 이렇게 다 물어보는데 그거를 입력하기 전에 내가 지금 LLM이랑 뭔가를 했을 때 이게 잘 됐다는 거를 어떤 걸 통해 알 수 있을까? 하는 성공 기준을 잘 정의할수록 더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성공 기준을 잘 정의해야 어떤 에센스가 필요한지도 더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켄트백도 불변 테스트 본인의 사례 이야기하면서 이 성공 기준
성공 기준이 변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에 시간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쓰고 그게 바로 1000배의 가치를 지니게 된 10%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들도 강조를 하고 52년 차 개발자인 켄트백도 강조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점점 더 잘하게끔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이제 이런 그 교훈을 좀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써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1000배의 가치를 만들게 된 그 에센스가 궁금하실 수 있다 보니까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면은 크게 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전. 결국에는 LLM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LLM 자체는 아직은 의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문제 정의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결국 LLM의 능력치도 극대화할 수 있다 보니까 비전을 갖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켄트백이 약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약간 야심찬, 위대한 약간 최상급 표현들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정말 좋은 문제 정의를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갖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LLM이 지니까 한 번에 복잡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는 없다 보니까 우리 뭐 COT, 뭐 사고 연쇄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중간중간에 얘가 잘 되고 있다는 이정표를 잘 설정하는 거. 어떻게 보면 TDD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들도 중간중간에 이정표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정표와 그런 시퀀스, 비전을 향한 좀 단계적 목표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각각의 이정표로 가는데도 이 진이가 말귀를 잘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디자인 추적이나 복잡성을 통제하기에 좀 더 디테일한 스킬들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1000배의 가치를 만들게 된 10%의 포인트를 이렇게 세 가지 만들어줬는데 아쉽게도 켄트백이 그 팟캐스트 안에서 본인의 사례를 되게 많이 말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걸 가지고 일단은 켄트백이라는 사람을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실험들을 좀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 비전은 내가 해결하고 싶은 좋은 문제 정의, 그리고 이정표는 문제를 푸는 단계들, 그 다음에 각 단계를 해결하는 구제 방법들로 세 단계 그 층위를 좀 나눠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가 회사에서 가장 자선하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 작업들이 좋은 시스템 프롬프트, 약간 에이전트나 그 에이전트 스킬들, 이제 클로드 코드에 뭐 스킬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 사례로 좀 디버깅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버그가 생겼을 때 우리가 LLM한테 버그를 수정해달라고 하는데 얘가 한 방에 해결해주면 너무 해피 케이스인데 한 방에 해결해주지 못했을 때 약간 빙빙 돌면서 제자리 걸음하거나 원래 코드를 망가뜨리거나 하면서 감정 싸움이 벌어지는 거를 저도 많이 겪었고 제 주변 동료들도 많이 겪어가지고 이제 그 중에 제 대표적인 사례로 좀 디버깅하는 걸 좀 가져왔는데 보통 이제 버그가 생겼을 때 우리 다 주니어 때가 있었을 거니까 주니어 때 식은땀도 나고 당황도 해서 이제 시니어 분들이나 좀 더 연차 많은 분들한테 이거 버그가 났어요 하고 이제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시니어 분들 당연히 경험 많으신 분들은 차분하게도 잘 해결하지만 저는 되게 오랫동안 솔직히 똑같이 당황하고 식은땀이 참 많이 났었습니다. 원래 버그 났을 때 우리가 특히 시간이 촉박하고 이러면은 당황하고 시야가 좀 좁아지기도 하고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그 마음 때문에 조급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AI로 이런 디버깅을 잘할 수 있는 켄트백이 말한 그런 시퀀스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진통제처럼 AI를 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디버깅을 잘하기 위한 에이전트 형태를 좀 만들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행 결과 이상의 버그 수정을 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진이가 좀 더 원하는 대로 디버깅을 더 잘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비전을 처음에 좀 막연하니까 정말 좋은 버그 해결사 만들기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정표 중간에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디버깅을 정말 잘하게 될까 그 이정표를 좀 세워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제 경험만으로 해도 뭐 어떻게든 뭐 돌려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디버깅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퀀스와 어떤 포인트를 중요하게 여기고 디버깅을 하는지 알면은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디자인 아까 에센스, 스컬피 조각에 그 에센스를 넣었던 것처럼 디버깅 에센스를 넣어보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버그와 싸우는 디버깅 5단계 이정표를 좀 가져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동님이라고 제가 패스트 캠퍼스에서도 같이 강의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뭐 토스나 그 테크 시니어 분들의 어떤 디버깅 과정들을 인터뷰에서 뽑았던
포인트 중에 제가 일부러 좀 가져왔어요. 그리고 요거 가지고 저랑도 같이 외부 교육이나 이런 거 좀 진행했어가지고 가장 이제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뭐 베이동 디버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백그라운드도 아실 수 있어서 지금 너무 이제 저희 회사의 그 좀 좁은 스코프로 있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5단계로 이정표들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5단계가 그냥 보면은 좀 뻔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문제를 한 문장으로 올바른 동작 정의, 최소 재현 환경 구축, 원인 옵션 나열, 가설 검증. 근데 이게 왜 좀 더 의미 있는 이정표들인지를 좀 사례들 예시해 가지고 같이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버그가 나타나는 순간은 당황스럽고 긴장하고 사고가 좀 좁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문제를 무슨 문제를 푸는 건지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거를 일부러 해보는 거예요. 대충 내가 어떤 문제인지 알 것 같아도 우리가 당하거나 버그 나면은 에러 메시지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LLM한테 붙여넣기 하거나 그대로 복사해서 구글링 하거나 사실 이러기도 쉽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막 구글링 뭐 검색하면은 페이지 뜬 거 하나하나 다 클릭해서 탭만 10개 띄워놓고 그거 하나씩 쳐다보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당하는 순간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1번만 하더라도 훨씬 더 LLM으로 디버깅하는 것도 더 잘하고 그리고 뭐 커서에서 문제 푸는 것도 더 잘하는 경우들을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니어분들은 뭔가 안 되면은 이거 쿠폰 로직이 이상해요. 쿠폰 결과 이상해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문제를 푸는지 문제 정의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버그가 났을 때 좀 더 침착하게 지금 내가 무슨 문제 풀어야 되지? 명확한 성공 기준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명확한 성공 기준 정의를 1단계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하기 이전에 먼저 고민하라고 했던 것처럼 명확한 성공 기준 이제 기준을 정의하기 위해서 쿠폰 로직에 따른 금액 계산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 이러면 LLM도 훨씬 더 정확하게 금액 계산 로직 쪽에 더 어텐션을 가지고 잘 파악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올바른 동작 정의. 결국에는 디버깅이라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 문제가 해결돼서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면은 사실 계속 의도랑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까지 사실 세트로 명확한 성공 기준 정의에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동작한다면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벌어져야 되는가. 보통은 이제 AI를 좀 초보 좀 입문자 수준으로 쓰면은 이거 버그 이상한데 해결해줘 이렇게 하는데 AI로 또 디버깅이나 또 프로그래밍을 또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올바르게 동작돼야 되면 어떤 시퀀스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요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넣어주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그게 내가 원하는 성공 기준이고 그 오히려 처음부터 그걸 정의해 주는 게 핑퐁을 더 적게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아니 그거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거라니까 막 하면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 핑퐁을 한 번만 하고서도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 이걸 정의할 수 없다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됐는지 우리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알 수 없으면 LLM도 알 수 없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올바른 동작을 잘 정의하기 위해서 기본 웬데 우리 보통 E2E 테스트나 인스 테스트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주어졌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기본 웬된 구조로 올바른 동작을 정의해서 예를 들어 뭐 쿠폰 사례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뭐 쿠폰 할인 정책 뭐 디버깅을 해야 된다라면은 회원된 거 이런 상태에서 쿠폰이 이렇게 했을 때 프로모션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인풋 프롬프트를 이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웬된 구조로 올바른 동작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버깅을 이제 많이 안 해본 주니어와 또 시니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결국에는 우리가 디버그라는 것은 버그가 일어났다는 건 컨트롤되지 않은 영역을 또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체 복잡한 현 상태의 큰 맥락에서 하려고 하면은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니까 최소 재현 환경을 빠르게 뭔가 더 적은 환경에서 최소한만 건드리고서 이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최소 재현 환경을 굉장히 이제 시니어분들이 잘 구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의 그 발생 시점을 더 명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디버깅하기 위해서 최소 재현 환경을 구축을 해주고 그 최소 재현 환경에서 나오는 에러 메시지들을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에러 메시지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문제의 스코프를 확 줄여가지고 디버깅을 사람도 인지하기 쉬워지고 LLM도 인지하기 더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인과 옵션, 그리고 어떤 원인들을 해결하면 이게 잘 해결될까? 이런 옵션들을 좀 나열을 하는데, 일단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한번 좀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내가 생각한 범주 내 외의 것들이다. 다른 맥락들이 또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구글링이나 GitHub 이슈나 또 당연히 생성 AI까지도 해가지고, 이제 옵션들을 좀 정리를 하는데, 이때 만약에 우리 버그 났을 때 주변 동료들한테도 물어볼 때가 많잖아요. 그때 이제 동료가 다른 옵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옵션들을 이야기한다면은 어떻게 그 옵션들을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포착을 하면은 점차 내가 디버깅하는 비슷한 상황들 맞췄을 때 평소 내가 생각할 수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옵션들을 나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걸 나열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에이전트의 CTM 프롬프트를 이제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 LLM도 그런 옵션들을 나랑 똑같이 이제 나열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뭐 옵션들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것부터 이제 하나씩 쳐 나가면은 어느 순간 이제 디버깅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정표를 이제 크게 이제 5단계로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디버깅이라는 버그를 해결한다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 5단계의 이정표를 만들고 각각의 단계들을 또 진행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뭐 프롬프트나 우리가 뭐 MCP를 만들어서 사내의 어떤 디버깅 관련된 문서들을 첨가하거나 이런 복잡성이나 또 구체적으로 수정해낸 것들의 이제 맥락들이 다를 텐데 큰 이정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5단계 만들어가지고 한 거 다 좋은데 이걸 우리가 매번 인지하고 살려고 하면 이제 너무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평소 내가 하던 시퀀스도 아니고 좋은 건 알지만 내가 들기에는 너무 무거운 약간 아이템처럼 부담스럽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 자사나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암묵지,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퀀스를 해나가는지 그 좋은 이정표들, 그런 암묵지들을 이제 에이전트 스킬스로 만든다든가, 워크플로우에 좀 반영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버깅 5단계도 지금 저희는 이제 커서가 이제 기본적인 그 공식화된 툴이긴 한데, 아마 많은 다른 회사들처럼 지금 되게 많은 다양한 도구들을 POC 하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막 클로드 코드도 쓰고 그 재미나 이제 뭐 GPT가 제공해준 뭐 코덱스도 쓰고 이제 구글이 제공하는 그런 툴들도 다 써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주로 클로드 코드를 많이 써가지고 저희 팀 안에서도 클로드 코드를 쓰신 분들이 좀 많아서 이런 것들을 다 에이전트 스킬스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캐릭터가 우리가 강하고 성장해 나갈 때 스킬도 하나씩 장착하는 것처럼 디버깅 스킬스 그리고 뭐 리팩터링 스킬스 테스트 작성 스킬스 네이밍을 잘하는 스킬스 이제 코드 리뷰 뭐를 잘하기 위한 뭐 스킬스 이런 것들을 우리 경험들 우리가 그동안에 단연간에 쌓아왔던 경험들에서 에센스들을 마치 디자인 에센스 뽑았던 것처럼 우리 개발 경험 에센스를 뽑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더 쌓이게 되면은 지금 제 뒷장에도 아마 잠깐 소개를 할 텐데 2026년 AI 주요 뭐 트렌드나 키워드들 보면은 AI 에이전트, 에이전틱 AI가 더 급부상하고 더 많은 기업들에서 뭐 쓸 것이다. 이런 얘기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에이전틱 AI라는 게 본인이 뭐 계획도 세우고 주도적으로 하는데 거기 안에 우리가 단연간에 쌓아왔던 중요한 핵심 경험들이 반영이 되고 그걸 이정표를 삼는다면은 우리 회사와 내가 만드는 프로덕트와 서비스에 그 맥락에 더 맞는 업무들을 더 잘 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25년에 저희 회고였어요. 그래서 자사나라는 게 되게 기업에서 우리가 AI를 잘 쓰는 거 좀 중요한 포인트이고 저희가 이제 개발 사례로 얘기하긴 했지만 저 같은 이제 교육을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팀이 지금 한 17명이 되거든요. 17명이 교육 설계하거나 피드백 강의자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제각각이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좋은 강의 설계나 좋은 피드백 문서를 만드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에센스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정표를 만들어서 자산해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지금 제가 좀 주도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 AI 트렌드도 뭐 굉장히 많은데 그냥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회사 업무 맥락이랑 또 연결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 한 3가지만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에이전틱 AI가 더 폭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쓰고 더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고도 아마 생기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래서 에이전틱 AI가 아무래도 좀 중요한 포인트고 아마 요게 하드웨어로도 들어와가지고 아마 로봇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저희 추론이에요. 에이전틱 AI를 잘 만들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 좀 중요한 게 저는 또 2번, 3번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AI 프리 스킬 평가라고 있는데 그 가트너라고 굉장히 좀 유명한 이 IT 업계 리서치랑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년도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AI 프리 역량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LLM이 등장하고 나서 인간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대요. 우리 사실 생각 안 하고 그냥 해줘 엔터 약간 슬롯머신 딱 땡기듯이 그 도파민이 사실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중요하게 사고해야 되고 아키텍처나 설계되는 것들도 고민하지 않고 만드는 경험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뭐 당연히 디테일한 것들은 AI가 구현해 주더라도 핵심 로직이나 설계나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뭐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AI 프리 스킬들 비판적 사고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3번 이제 MCP 서버 학사는 에이전틱 AI가 기업이나 회사의 어떤 맥락 안에서 사내 문서도 접근해야 되고 사내 뭐 슬랙 메신저 같은 거에서 대화들도 접속해야 되고 더 많은 기능들을 확장되게 연결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MCP 서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이 MCP 서버 허브를 또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올리고 그 MCP들 더 많이 쓰고 확장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1번이 이제 주요하게 항상 많이 나오는 그 트렌드 키워드고 그 2, 3번도 다 중요한데 이제 저한테 관련 있는 세 가지를 좀 뽑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 사실 앞에 회고한 거랑 계속 연결되긴 하는데, 좋은 에이전틱 AI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에이전틱 AI도 결국에는 우리의 의도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프롬프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더욱 그 전 세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이 쓴 요 문서를 최대한 깊이 있게 읽으면서 이들의 경험들을 좀 뽑아보기 위해서 이 문서, 엔트로피의 문서들을 진짜 거의 씹어먹을 듯이 같이 스터디도 하고 읽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기 이전에 가장 강조해놓은 시간을 투자할 거를 많이 아예 명시를 해놓은 이 부분들을 특히 많이 하려고 해서 얘를 좀 습관하고 좀 문화처럼 잘 만들려고 일부러 좀 이름을 붙여봤어요. 원래 디자인 패턴 같은 것도 명사로 네이밍을 해놓는데 디자인 패턴도 결국에는 건축에서 온 건데 그 디자인 패턴의 그 좀 시초를 만든 사람이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라고 건축가인데 이 사람 패턴 랭귀지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이런 문화나 운동으로 만들고 싶은 거를 그 네이밍, 패턴의 어떤 네이밍으로 지어놔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공유되고 더 많이 이제 발전될 수 있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엔트로피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강조한 이 포인트를 한번 프리 프롬프팅이라고 한번 네이밍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보통 LLM은 무지성을 일단은 막 쓰기가 쉽잖아요. 근데 엔트로피 엔지니어들도 강조하고 켄테백도 강조하는 명확한 성공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뭐 2번, 3번 자세한 설명은 오늘 못하지만 명확한 성공 기준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공 기준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몇 퍼센트 확률 됐는지 이런 것들 반복해서 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꽤 괜찮은 개선 가능한 좋은 초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좋은 초안 프롬프트 이런 세 가지들을 이야기해서 이제 지금 뭐 강의 설계, 뭐 교육 설계, 피드백 설계, 데이터 분석, 그리고 개발 관련해서 필요한 시퀀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프롬프팅 과정들을 다 작성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공유하고 같이 개선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인간의 스킬트리를 또 자산하는 작업도 같이 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개발 패턴들이 개개인의 경험이나 아니면 약간 도제식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이걸 더 자산화하고 에이전틱하게 좀 만들어야지 다 같이 더 똑똑해지고 다 같이 개발 능력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디자인 사례처럼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보니까 지금 사내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 중에 되게 두드러지게 어떤 경험들을 공유해 주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하시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것들을 인터뷰하면서 구조하고 핵심 역량, 모델들을 좀 정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거를 잘 해야 좋은 성공 기준들을 또 잘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가 슬라이드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안 넣었는데 지금
이제 앞에서 방금 이제 공유드린 사례들이 그러니까 1번을 위한 2번 영역에 가깝고 3번은 이제 MCP 서버나 이런 거 구축하고 이런 허브 플랫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많은데 다행히 저희 회사도 이제 내년도 개발자들 주요 키워드가 AI여가지고 사내에서 이런 MCP 허브나 그런 워크플로우 플랫폼들을 만들어주고 계셔가지고 다행히 저는 이제 거기에 숟가락 얹어서 이게 더 잘 돌아가기 위한 1, 2번에 좀 더 집중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쭉 2025년 회고와 2026년 좀 트렌드를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LLM이 약간 땡기면 나오고 개개인의 좀 경험으로 되게 반복돼서 진행되기가 너무너무 좀 쉬운 것 같아요. 일단 내 문제를 얘가 빠르게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기업에서 LLM과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게 자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산화를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게 다른 사람들도 잘할 수밖에 없도록 되는 축적하는 경험이 앞으로 뭐 에이전틱 AI나 이런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도 점점 더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엔트로픽의 엔지니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축적이란 거는 꼭 만들고 나서 쌓이는 게 아니고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이전에 하는 그 세 단계 그것만 하더라도 경험들이 자산이 훨씬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요즘 최근에 뭐 팀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동료 이제 개발자분들 그리고 또 교육자분들이랑 같이 교육 설계할 때도 이거 AI한테 물어보기 전에 이거의 성공 기준 뭘까요? 이런 것들을 되게 의식적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AI를 안 써도 그 성공 기준을 정의하고 그 반복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나 프롬프트 초안 요거를 한번 작성해 보기만 하더라도 훨씬 더 서로의 경험들이나 암묵지 전문성들이 더 전이가 많이 되고 드러날 기회들이 많아져서 AI 자체로 무언가 결과물 나오기 전에 자산이 있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앞단계들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이게 좀 자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AI 사용 경험이 개인이나 또 팀 내 그리고 조직 내에서 다 같이 많이 쓰고 있다 한다면은 특히 많이 쓰고 있으면 축적하기에 또 더 좋은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AI 사용을 반복이라는 경험 다음으로 좀 축적으로 만들어서 이 에센스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에이전틱 AI나 더 의미 있는 AI 활용 경험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오늘 제가 앞에 쭉 길게 뭐 이야기했는데 그냥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상관없고요. 우리 AI 사용 경험이 그냥 매일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축적으로 더 밀도가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거 네, 그런 경험들을 같이 더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이 메시지 하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 발표는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Q&A 사전에 되게 좀 좋았던 질문들이 많아서 몇 가지 좀 뽑아가지고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 질의응답으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또 주로 주 업무가 또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 관련된 질문들이 관심 많이 생겨가지고 좀 뽑아왔는데 AI 디지털 리터러시 요즘 AX라고 표현 많이 하죠. 그래서 AX 교육과정 개발하면서 기술 트렌드 변화 속도를 교육적 구조 안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사실 요즘 AI가 워낙 더 중요한 거 많이 알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에서 AI 관련된 워크숍이나 교육들도 많이 늘려나가고 최근에는 뭐 컨설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좀 운 좋게 패스캠퍼스 덕분에 기업 강의나 이런 것도 많이 나갔는데 올해 한 해 쭉 진행하고 나서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생각보다 AI 활용 역량이나 AI 디지털 리터러시는 교육으로는 어렵다. 저도 교육을 많이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교육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가 특히 많이 쓰면서 올해 AI를 잘 쓰기 위해서 고민하고 잘 쓰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되게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기존의 우리 상식을 좀 뒤집는 언러너 하자. 그러니까 런이 배우다잖아요. 언을 붙여가지고 기존에 배운 걸 잊고 AI 시대에 맞게끔 AI 트렌드에 맞게끔 생각해서 바꿔보자. 이렇게 그 키워드 기억에 남아가지고 교육으로 변화를 만들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실험을 해가지고 최근에 사내에서도 제가 AX 교육들이나 워크숍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으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고 그냥 처음부터 이 구성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AI로
해결이 되는 경험을 한번 그냥 만들어 드리면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마치 교육을 들으면 마치 비타민 같아가지고 이 교육을 몇 주간 수강하고 나중에 한번 적용해 봐야지. 그래서 문제 해결하고 나한테 효능감을 느끼는 경험이 너무 뒤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배우는데 파워포인트에 버튼들이나 기능이 한 100개는 되잖아요. 그걸 다 배우고 나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들려고 하면은 되게 막연하고 사실 배우기 싫잖아요. 그리고 사실 파워포인트 본질은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게 목표인데 100가지 기능을 다 배워야지 좋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사내 약간 컨설팅처럼 디자인 팀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뭐 디자인 자산들의 네이밍을 AI로 추천받아가지고 일괄되게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피그마의 플러그인을 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디자인 자산들을 뭐 클릭만 했을 때 어떤 플랫폼에 필요한 사이즈로 자동으로 익스포트 해줄 수 있게 한다든가 약간 이런 페인 포인트들이 있는 것들을 접수를 받고 그냥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 거를 라이브 시연으로 그냥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내 눈앞에서 문제 해결된 걸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일단 커져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라는 진짜 필요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상태에서 교육을 하면은 진짜 바로 써먹는 경험들 이어져가지고 훨씬 더 그 리터러시를 올리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최근에 또 스레드에서도 본 건데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마케터인데 이런 AX 교육으로 되게 큰 수익을 얻은 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아마 영상이 있고 스레드에도 올라와서 정말 유명해진 건데 교육하고 나중에 변화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 사람도 그냥 불편사항이나 어려운 점들을 이제 수집받고 그냥 라이브 시연으로 두세 개 해결되는 거 보여드린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되는지 저것도 되는지 질문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 기반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교육이나 아니면 그거를 AI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스킬들을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복잡도가 너무 높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스 툴들은 본인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 그거를 먼저 만드는 거를 저도 지금 사내에서 실험을 먼저 하고 있고 저희 사내의 어떤 기술 플랫폼이나 이런 팀들에서도 엠파렘 같은 워크플로우 툴들을 사내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게까지 만드는데 그것도 이제 워크플로우들을 뭐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는 약간 컨설팅 형태 요걸 먼저 하고 그다음 후행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교육을 좀 최소한으로 하는 식으로 좀 만들어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먼저 하니까 변화가 되게 더디더라. 근데 문제 해결을 진통제로 먼저 드리면 계속해서 좀 찾게 되더라. 말하고 보니까 약간 마약 같긴 한데 근데 문제 해결이 결국에 기업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좀 더 앞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클로드 코드, 코덱스 등 다양한 코딩 에이전트 툴을 사용 중인데 비효율적인 디버깅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랑 너무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좋은 디버깅 하기 위한 그 시퀀스나 좋은 이정표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면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디버깅의 그 패턴들을 좀 효율적으로 저도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냥 앞에 했던 과정을 그냥 한 번 더 언급드리려고 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질문이 긴데 사실 저희도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부트캠프만 지금 7년째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교육 자료나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 많은 이제 교육 에이전시나 이런 데서 AI로 좋은 품질의 그 교육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AI로 콘텐츠 만든 거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읽지를 않더라고요, 학생분들이.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정성스럽게 쓴 거는 가치 있게 읽는데 AI가 길게 써준 거는 가치 있게 잘 안 읽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AI로 뭐 코드 레빗이나 이런 걸로도 이제 학생분들한테 피드백들도 많이 드려보고 막 했는데 AI가 생성해준 컨텐츠에 대해서 가치 있게 많이 고민하고 잘 안 읽게 되고 실제 뭐 대학교 같은 데서도 요즘 레포트를 LLM을 당연히 많이 쓰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LLM으로 레포트를 쓰고 교수님들은 LLM으로 또 레포트를 평가하고 해서 사실 그 컨텐츠를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안 읽는 그런 상황들이 막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의 교육 콘텐츠 제작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오히려 그 교육기관에서
LLM으로 학습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결국엔 학생들의 어떤 능동성이나 추론 능력을 강화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도 뭔가 AI로 코드 리뷰를 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 코드 레빗을 장착을 하는데 이 코드 레빗한테 우리가 멘션 걸고 그 프롬프트 입력해서 리뷰를 내가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코드 레빗에게 어떻게 리뷰를 요청하면 본인에게 알잘 닦았을 때 딱 좋은 의미 있는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오히려 그 과정을 더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학생분들은 프롬프트를 잘 쓴다라는 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이 뭐에 대해서 피드백 받고 싶은지를 작성하면은 코드 레빗에게 전달하기 위한 영문 프롬프트와 이 학생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한국어 프롬프트 이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뭐 GPT-S라든가 그런 툴들을 오히려 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분들이 본인이 좋은 품질의 그 컨텐츠를 AI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허브, 중간 단계를 위한 에이전트들을 이제 만드는 거, 오히려 그런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코드 리뷰를, 물론 저도 이제 저의 경험이나 저희 동료분들의 경험 기반으로 공통 피드백 이런 것도 제공해 주는데, 거기 있는 핵심 키워드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AI한테서도 그냥 그저그런 수준의 피드백 받는 게 아니라 진짜 깊이 있게 본인 수준에 맞춰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고, 그리고 LLM 시대에 그 개발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좀 생기게 된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공식 문서를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개발이란 게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읽으려면 공식 문서를 잘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한 역량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식 문서를 잘 안 읽고 LLM이 쉽게 설명해 주니까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물어보고, 이제 시니어들은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지만 주니어분들은 잘못된 정보로 오해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LLM으로 공식 문서를 진짜 깊이 있게 잘 읽는 거, 이런 것들을 교육 콘텐츠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공식 문서를 읽는 것도 읽기 자체를 잘하는 건데, 읽기를 잘하려면 내가 적게 읽더라도 여기 안에서 이 공식 문서에 저자가 있으니까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단어 썼을까, 저자가 왜 이거를 먼저 앞에 뒀을까, 이런 것들을 추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먼저 본인이 추론을 하고 옆에 사람을 토론해보고 노트북 LM처럼 환각 현상이 적은 이런 툴에 공식 문서 넣어서 이게 저자가 어떤 의도로 쓴 건지 LLM도 추론해보게 하고,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랑 LLM의 추론이랑 오히려 좀 비교해보는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 자체는 학생을 통해서 나오게 해야지 내가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공급하면은 그게 잘 워킹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LLM으로 컨텐츠 많이 만들면 강사도 안 읽고 학생도 안 읽고 약간 그런 식으로 돼버릴 수가 있어서 오히려 학생들이 본인의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본인의 의도에 맞는 컨텐츠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오히려 더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온라인 강의나 그런 그 플랫폼이나 그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 저희는 좀 오프라인 교육이어가지고 좀 더 그런 쪽으로 좀 더 AI를 써보고 있어서 저희 경험들 한번 공유 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거 있어요. 아까 디버깅에서도 그런 에센스를 뽑았던 것처럼 이 친구들이 뭐 LLM 통해서 코드를 리팩터링 해줘 이런 거 요청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그냥 리팩터링 해줘가 아니라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요청할 수 있게 리팩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에센스가 뭘까, 이런 것들을 뽑아보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리팩터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리팩터링의 목적이나 그 본질은 뭘까 했을 때, 저는 이제 리팩터링이 뭐 읽기 좋은 코드나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 변화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드는 게 저한테는 리팩터링의 좀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코드를 수정하고 계산해 놓는데 이게 사실 변하지 않을 거면은 굳이 리팩터링 안 해도 되잖아요. 기능만 동작하면은. 근데 뭐 변화에 최적화된 상태, 예를 들어 뭐 그 결제 모드를 만든다. 근데 처음엔 비자 카드라 마스터카드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인데, 변화를 생각했을 때 비자나 마스터는 16자리의 숫자지만 뭐 다이너스 카드라든가 아멕스 카드라든가 유니온페이는 카드 숫자 그 규칙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추가됐을 때 최소한의 코드로 이 기능들이 다 커버될 수 있게끔 그걸 변화들을 먼저 예측하고 추론하게끔 하고, 그거를 위해서 코드를 최적화된 상태로 준비하게끔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같이 에센스나 중요한 포인트를 뽑고 그거 기반으로 어떤 걸 리팩토링 할 수 있는지를 제안을 받고 또 주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AI를 덜 쓰더라도 오히려 학습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I로 컨텐츠를 많이 만들기보다는 더 적게 컨텐츠를 만들고 학습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시퀀스들을 저도 좀 고민하고 실험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 팀원들끼리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례들을 한번 공유할 겸 해가지고 한번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시간이 제가 좀 많이 좀 오바를 했는데 Q&A를 한 시간이 얼마나 좀 괜찮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끝나고 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는 분 계실까요? 네네. 저희도 두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 네. 디자이너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개발자랑 다르게 AI를 이용해서 디자이너들이 뭔가 이제 만드는 게 좀 빨리 잘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시니어 디자이너가 한 3년 차 정도의 디자이너와 차별성은 어떻게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가 여러 아까 어떤 지침들이 이제 자산화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연사적으로 관리되고 배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스킬스든 아니면 커서를 쓴다고 하셨으니까 커서 룰 같은 거는 그 개인의 이제 PC에다가 그 파일들을 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배포하고 관리하는지 그리고 사용자들이 거기서 좀 내가 봤을 때 이 룰을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조금씩 바뀌다 보면 버전 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좋으니까 이거를 자산화시키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거를 예를 들어 기터브 같은 이런 버전 시스템을 하는 건지 어떤 자동화 시스템인지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첫 번째 질문부터 시니어 디자이너와 주니어 디자이너 요 차이를 어떤 걸로 좀 만들어 보고 뭐가 다른지 질문을 주셨는데 되게 재밌는 게 디자이너분들이 지금 그걸 진짜 열심히 고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매년 이렇게 학생들의 선발을 하느라 매년 이렇게 포스터를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드는 게 있는데 원래 계속 이제 디자이너 분들한테 맡겨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지금 나노바나도 그러고 LLM이 이미지를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비디자이너 분들이 디자이너분들한테 뭐 요청할 때 AI로 시안을 만들어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필요한 시안을 제가 LLM으로 만들어가지고 드리니까 디자이너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아닌 분들도 이 정도로 이렇게 주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 원래 저희 회사에 그 배달의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만 또 디자인하고 그거 세팅하는 그런 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팀 조직이나 이런 게 AI 때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게 디자이너들에게 더 핵심일까 했을 때 여러 가지 관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예시 보여드린 것처럼 에센스를 잘 뽑는 거. 에센스를 잘 뽑고 그거를 자산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시작 엔트리 포인트를 만드는 그 역량이 지금은 좀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디자이너분들이 지금 뭐 디테일 수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점점 더 AI가 많이 해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에센스를 뽑고 그 에센스가 어떻게 잘 워킹할 수 있게끔 하는가. 일단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회사도 AI 등장하고 자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통 이제 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통 시스템 개발팀이라든가 개발자들을 위한 툴들을 만드는 코어 라이브러리 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도 이런 디자인 자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 디자인 자산 관리팀이 새로 생겼거든요. AI 때문에. 그래서 그 팀에서 일관된 그 의도를 가지고 자산들의 네이밍을 관리한다든가 그리고 네이밍 관리할 때 사람들이 이미지는 우리가 검색할 때 좀 어렵잖아요. 그 캐릭터가 뭔가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조금씩 다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관된 좋은 그 컨벤션 규칙들 그런 걸 잘 정의하고 가이드 해줄 수 있고 하는 좀 더 그 에센스와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게 좀 더 시니어 분들이 또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먼저 더 제안해 주실 수가 있고 같이 잡아줄 수가 있고 좀 의미 있는 피드백을 주실 수 있어서 그런 작업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더 디테일한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완전 최근에는 디자이너분들이랑 그 자산 관리하는 것만 좀 도와드려가지고 그 자산 관리 외의 것들은 저도 한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하기 위한 포인트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실제 완전 만들 때 그 포인트는 좀 더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 좀 에센스적인 거 부분으로 좀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거, 그 정도 한번 공유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나 이런, 이제 자산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전사적으로 지금 완전히 막 코어하게 딱
명확하게 지정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자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 팀이랑 저희 실 자체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주도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도 프롬프트를 버전 관리했었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프롬프트를 어떤 의도로 개선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고 품질 어떻게 더 좋아지는지 알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버전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은 1차적으로 GitHub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에센스 뽑은 것들을 GitHub에다가 관리하고, 만약에 그 쓰고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저한테 수정 요청한 게 아니고 직접 수정해라. 그래서 같이 약간 집단 지성으로 개선하고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본인이 경험하다가 좀 잘 워킹 안 하는 것 같다 하면은 이슈 남기고 같이 PR 올려서, 마치 코드도 사실 자산이잖아요, 회사에서. 코드처럼 GitHub 통해 가지고 그냥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내에서 전반적인 그런 에이전틱한 워크플로우나 거기에 필요한 프롬프트들을 더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내년의 목표는 사내 그 프롬프트 허브를 만드는 게 좀 목표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은 다양한 실험들 개인 단위에서 많이 하고, 좀 더 넓어져도 팀 단위인데, 저희들 키워드를 이제 AI를 잡았다 보니까 아마 내년쯤에는 진짜 기업에서 다루는 수준의 그런 에이전틱한 허브들을 더 많이 만들고 또 아마 공유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또 해주실 분 계실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단어를 얘기하실 때 네. 얘를 써보면서 느끼는 거는 얘네보다 내가 말을 점점 잘 알아보는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래야지 얘가 결과를 줬는데 대충 얘기해도 좋은 결과를 준단 말이에요. 마음이 버그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해야 되나? 그래서 들거든요. 네, 네. 네, 더 좋아질 건데. 그리고 지금 뭐 슈러 과정을 통해서 더 정확한 답을 준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뭐 대화를 하면서 더 답을 내기 위해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히려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우리가 뭐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걸 더 그 영역을 키우는 것보다 차라리 좀 상대가 알아볼 수 있는 대화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그 커뮤니케이션 스킬, 네. 인간 대 인간으로 이런 걸 교육하는 게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되게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엔트로픽의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문서를 보면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기 위한 그 페이지 내용의 첫 번째에 골든 룰이라고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막 대충 쓰더라도 그게 잘 동작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아듣게끔 결과물을 출력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프롬프트나 그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 골든 룰이라고 딱 써놨어요. 황금 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골든이라고 쓴 거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잘하기 위해서 너가 쓴 거를 동료 사람한테 보여줘봐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LLM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말씀인 것처럼 결국에는 사람이 잘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좋은 컨텍스트를 만들 수 있어야 LLM도 잘 동작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설명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전 똑같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웬만한 것들이나 제너럴한 것들은 지금은 간단하게 쓰더라도 잘 만들어준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디테일하고 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 맥락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맥락들의 뭐 MCP를 또 연결하고 그 복잡성 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지금의 기업의 맥락에서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 맥락에서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인간의 그 경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약간 그런 데이터들을 잘 쓸 수 있는 이정표들을 만드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3, 4년 뒤나 4, 5년 뒤에 더 똑똑해가지고 더 한꺼번에 만들어주면은 너무 베스트겠지만 지금은 이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인 것처럼 그 대화를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학생분들에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가이드와 함께 옆에 사람한테 보여주고 피드백 받아보는 걸 해요. 이해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안 된다면 이거 수정해봐라. 그래서 오히려 AI를 많이 쓰는 것보다 프롬프트 쓰는 시간을 최소 10분 잡고서 프롬프트만 쓰는 것도 막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내가 인풋을 잘 넣으려고 하면은 내 경험이나 생각을 잘 말하고 잘 드러낼 수 있어야 결국 글쓰기 능력이 좋거나 말하기 능력이 좋아야 또
핑퐁을 더 적게 하고서도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재밌는 게 디자이너분들 중에서도 AI를 잘 쓰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어휘력이 좋은 분들이 또 잘 쓴대요. 이건 경험 기반으로 했을 때. 왜냐면 뭐 영어로 프롬프트를 쓸 때도 뭐 큐트랑 어도러블이랑 딱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지금 그런 대화나 언어적인 표현력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점점 더 우리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 것처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교육에서도 같이 녹여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네,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집에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없으신 것,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3부 섹션 마무리를 해주신 그 임동준 여자인의 마지막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관련 있는 컨텐츠로 이렇게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현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